네, 안녕하세요. 정치 쇼핑몰 파라이닷컴 시작하겠습니다. 지역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충청인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새벽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유현진 선수가 시즌 6승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 방어율 부분 당당하게 1위에 올랐는데요. 이런 좋은 뉴스, 또 기분 좋은 뉴스가 있는 반면에 또 우리 정치 분야에서는 또 이렇게 또 답답한 뉴스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좌파 독재라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현 여당을 많이 공격을 했는데요. 5.18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5.18을 부정하는 세력은 독재의 후예다. 독재자의 후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 낡은 정치의 어떤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독재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국민들에게 이렇게 유현진 선수 같은 좋은 좀 밝은 소식을 전해주기보다는 조금 굉장히 좀 가슴 아프다고 할 정도로 다시 정치가 후퇴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어김없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서두에 조금 정치 분야에 대한 독재 프레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김동섭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국민은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계 제2차 대전을 치렀던 또 패전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은 지금 독일은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사죄하고 또 그거에 대한 치유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할 때는 독일을 다 근거로 하고 있고 독일을 벤치마킹하려고 있는 이유가 그만큼 독일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고 선진국으로서 발판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이 때문에 과거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과거 잘못된 관행, 잘못된 적폐, 독재에 대한 행태들은 사죄할 건 사죄하고 모든 걸 다 리셋시켜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뭐 독일에게 배울 점이다 이런 이야기는 알겠는데 굳이 뭐 독재라는 키워드를 쓴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시네요. 일단 뭐 제가 한번 야반에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주 대변인. 저는 대통령이 그 인사말에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독재 발언에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의 입에서 과연 그게 나와야 될 말인가? 지금은 사실 이제 국민 간의 지금 분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잖아요. 물론 이제 과거에 잘못된 관행, 역사 뭐 이런 거는 이제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매듭을 짚고 가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은 더 큰 국민 통합이라든지 화합 측면에서 대통령이 굳이 이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오히려 좀 굳이 뭐 한다면은 뭐 세련된 표현들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국정 통치자로서 그런 이제 메시지를 좀 더 품격 있게 또 미래지향적인 그런 가치를 담아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너무 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배설한 거 아닌가라는 조금 좀 전 부정적인 걸로 좀 봤습니다. 야당 대표는 뭐 독재 좌파 독재 써도 됩니까 그럼? 물론 이제 그 독재 야당 대표 입에서 독재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그런 표현을 하게 된 게 사실 쓰고 싶어서 썼겠어요. 그러니까 오죽 야당이 이제 코너에 몰리고 말 그대로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 거의 없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행동 이런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야당이 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정부 흐름 자체가 야당을 자꾸 저 코너로 몰고 선택의 여지를 좀 없게 만드는 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도 문제가 1차적으로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독재라는 것이 뭐 이제 행정 수반이 뭐 입법이나 사법부까지 무시하면서 그들을 손에 쥐으면서 이렇게 전행을 해두를 때 우리 독재라는 말을 쓰잖아요. 뭐 역사상으로 보면 그게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대까지 그런 말들이 이렇게 과격하게 주고받으니까 몇 번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건국 70년 되잖아요. 70년인데 70년 동안 독재 체제에서 왔잖아요. 쭉
그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계속 독재에 왔잖아요. 그 이승만 정권이 들어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장면 정부,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죠?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군사 정권,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이 다 결국은 우리 지금 현재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뭐 그 옆에 신한국당, 뭐 민주공화당, 뭐 민정당, 그다음에 뭐죠 공화당인가 그쭉 쭉 하면은 벌써 한 70년 동안에서 한 거의 60년 정도를 그 독재 정권이 유지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5.18 기념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식사 중에서 약간 울컥하는 그런 과정을 봤어요. 그런 모습을. 절제가 좀 필요했죠. 자고로 지도자는 화날 때 감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감정에. 그래야 국민들을 어루만질 수가 있어요. 예? 물론 말씀에 있어서 정제된 언어를 쓰셔야 되고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참아왔고 얼마나 그 지나온 그 과거들을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하세요. 우리 당내도 우리 그 박범계 지역의 국회의원이 생활적폐 청산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은 지금 여당에서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께서 온 국민을 대상으로 5.18 기념식장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통치자로서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예. 과거에 우리 이제 독재라고 했지만은 5.18 특별법을 제정한 게 YS,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당시 여당 주도로 만드는 것이 5.18 특별법입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래서 독재라는 것이 그 건국부터 지금까지 뭐 이제 정치적으로는 공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독재 그리고 또 우리 삶을 또 에워싸고 있는 그런 의미에서 독재를 여러 가지로 또 좀 분석을 해봐야지 뭐 특정 당을 좀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독재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는 좀 좋지 않은 프레임이다. 특히 이제 대통령이 써야 될 프레임은 아니다라고 좀 말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 마지막이 아니고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 자고로 지도자는 감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픔을 보고 정제된 언어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저기 5월 항쟁, 5.18 그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학생운동 하면서 보셨잖아요. 비디오. 사진 보셨죠? 그걸 보고서 그 현장에 가서 과연 울컥하지 않은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현장에 가서 그 아픔을 겪은 국민들을 볼 때는 스스로가 그걸 느끼고 있죠. 저도 그 현장 가면 눈물이 나고 우리 세월호 학생들 그 아우성치는 그 모습 비디오 보면은 눈물이 나요. 내 딸 같고 내 아들 같고. 지도자는 그런 감성적인 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런 아픔을 알고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아픔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런 단호한 그 단어를 선택하면서 말씀하셨던 게 독재자라는 말씀을 쓰셨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5.18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런 독재 정권들, 군사 독재 정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다는 거죠. 왜? 우리가 청산해야 될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독재가 계속 활기를 쳤던 것이고 그 군사 독재에 빌붙었던 사람들이 다시 또 지금 재벌 독재, 재벌 쪽으로 다시 또 붙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앞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우리 스스로가 자정을 하자. 아까 말씀하실 때는 뭐 생활적폐 등 우리 곳곳에 좀 숨어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지금 숨어 있으면 잔재들이에요. 그것들 청산해야 우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간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지금 낡은 정치에 대한 프레임, 그 독재 프레임에 대해서 국민들은 뭐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고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굳이 말로 정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
대통령은 그에 따른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말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격받았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신데 아마 이제 임기 말에 그런 말의 품격, 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야당이나 여당이나요, 국민들에게 좀 정치가 사랑받고 좀 더 관심받는 그런 쪽으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자, 지역 정치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지지율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 관심 갖고 있어요. 오락가락해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고. 자유한국당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다시 부메랑으로 오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관심 갖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께서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그 정치인들의 잘잘못 따지고 앞으로의 비전을 따지고 우리 생활 밀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 가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해보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아직 뭐 지금 태우지도 못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이 지금 태웠죠. 태웠나요? 바른미래당이 근데 뭐 원내대표 새로 뽑히면서 지금 뭐 난립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쪽에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궁금한 게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면 그 유성구가 지금 뭐 이제 한 구가 없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럼 현재 지금 현직 의원이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조승래 의원, 유성갑이 조승래 의원, 유성을이 이상민 의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뭐 한 석으로 되면 민주당은 현직인데 이제 한 명으로 압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명은 어떻게 하냐? 지금 이제 그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고 앞으로 이제 이제 상정돼 있다는 의미죠. 이제 그래서 처리하는 과정이 이제 좀 남아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는 이제 태웠지만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것이다. 난관 있죠. 당장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되면서 대놓고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일부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정상적으로 지금 선거법이 좀 처리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정상적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선거법에 지금 특히 이제 비례대표 이 산정하는 이 법이 너무 좀 복잡하고 전문가도 좀 헷갈릴 정도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플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지역에 지역구가 이제 2석이 줄어들고 대상이 이제 유성갑을이 되고 대신에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가 이제 2석이 좀 늘어난다. 이게 좀 골자인데 이것도 사실 선관위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상을 어디에서 좀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상민 의원하고 조승래 의원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말씀해 주시죠. 아니 지금 설명을 좀 잘못했어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는 그 말 그대로 연동형 비례대표가 아니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에다가 석패율제 그걸 플러스 권역별 비례대표 그거를 혼합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청자께 잘 모르시겠지만. 지역구 선거는 그대로 해요. 지역구 선거는 그대로 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아깝게 탈락하신 분을 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득표율로 아깝게 탈락하신 분을 한 분을 구제를 하고 또 한 분은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지역에서의 정당 투표 수를 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비례대표로.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골자인데 지금 정확치 않아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50%를 적용하는 거예요.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50%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전 같은 경우는 7개 의석이잖아요. 그러면은 의석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그러니까 300명을 기준으로 그 원안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는 대전은 지금 현재 7석이잖아요. 7석에서 6석으로 줄어든다는 가정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직 확정 안 돼 있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전국에 300석을 가지고 줄여들 776석으로 76석이죠? 28석이 줄어듭니다. 28석이 비례대표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6석으로 줄어들면 28석 줄어드는 거죠. 유성구가 이제 인구 대비해서 줄어들 지역구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니, 유성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우선 이제 대상이 되는 지역이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거지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되는 걸로 전제해 보자고요. 우리는 쉽게 가야 되니까. 그래요, 그러면 자, 조승래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 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공천 심사 과정을 거쳐봐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일반 런천 얘기하지 말고 좀. 두 분이 동시에 공천 신청을 한다. 예, 한다. 그러면 이제 합리적인 그 아니, 공천 후보 선정 방법을 그런 얘기는 일반적인 하지 말고. 원래 일반적인 말씀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아직 경선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경선이죠. 경선. 예, 원칙적으로. 예, 원칙적 경선이고 네. 만약에 경선에서 한 명이 떨어졌다.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 분이 떨어지면은 다시 비례대표로 후보를 추천할 수도 있고요. 아, 떨어져도 현직 의원이 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포기하는 수도 거고. 있고, 예.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만나는 시민들이 그 얘기 하거든요. 저 두 분 중에 한 명을 하면 어떻게 되냐고. 우리는 왜냐하면은 이런 좀 궁금한 이야기를 전달해드리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두 분 다, 예. 두 분 다 똑같이 그냥 손들기 하시고 뭐 제가 또 나가면 사심 있는 얘기하세요. 예, 농담입니다. 예, 맞습니까? 그러면은 현직 의원이지만 비례대표로 신청이 가능한 거예요? 할 수는 있죠. 누구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비례대표 공천 주인공은 누구냐 해가지고 4월 23일자 충청뉴스에서 예, 좀 예. 몇몇 올랐습니다. 사마평이 올랐어요. 예. 민주당은 김민식 현재 시의원, 장진섭 전 서구의원, 뭐 아마 여성, 청년 이런 배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은 한국 장릉인, 그다음에 황경아. 자, 그래서 뭐 이런 뉴스가 났으니 네. 아니 우리 박희조 예. 대변인 안 나왔어요? 예, 안 나왔어요. 좀 넣어주시지. 청년이 아니라 김동섭 박사님도 안 나왔어요. 성전환 수술 하는지. 자, 어찌됐든 하마평은 하마평이니까요. 예. 그래서 한번 이 두 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체 한번 분석을 해보죠. 예, 우리 저기 박희주 대변인 이 두 분 잘 아시죠? 기사가 예. 뭐 4월달에 이제 예. 한참 그 패스트트랙이 올라왔을 때 예, 통과됐을 경우에 이제 누가 이제 거론되는지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 예, 몇몇 언론에서 관심 있게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자유한국당에서는 예, 그동안에 그 황경화 지금 현재 대전시 척수장애인 협회 회장을 좀 맡고 있죠. 네. 꾸준하게- 전에 비례대표 도전하셨었죠? 예. 꾸준하게 또 도전을 좀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밑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장애인 단체장으로서. 네네. 그리고 충분히 지금 자격과 조건이 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선거법이 지금 어떻게 지금 될지 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한 번은 상당히 좀 유력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네. 또 한 번은 장능인 씨라고 예. 전에 비대위 체제일 때 비대위원도 좀 했었죠. 네. 이미 이제 중앙에서 이제 대변인 역할도 하고 네네. 이제 데뷔를 한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서 청년 그런 이제 사회적 기업 활동가로서 이제 많이 좀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고향인 이제 울산에서 정치적인 그런 둥지를 좀 틀고 하려고 주로 이제 활동 그 뭐랄까 좀 근거를 울산 쪽에서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그렇게 됐군요. 예. 그래서 장능인 씨는 아마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하마평에 대해서 뭐 대체로 좀 긍정. 그렇죠. 그동안에 네. 뭐 그냥 그 듣보잡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름대로 또 공헌도 한 사람이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뭐 언론에 이렇게 뭐 거론된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김인식 시의원하고 장진섭 전 서구의원 네. 하마평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좀 전에 말씀하신 하마평이니까. 네네. 또 그리고 두 분 다 충분히 능력이 되실 만한 분이니까 뭐 하등 예. 뭐 이상한 건 없는데요. 예네. 우리 김인식 의원께서는 전 의장을 광역의 의장을 최초로 여성으로서 하셨고 예. 또 우리 당이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에서 볼모지였을 때 비례대표 들어오셔가지고 열심히 활동을 한 전력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장진섭 그 청년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전 서구 의원은 열심히 당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청년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 연구소장으로 네, 이제 네, 지금 뭐 일들을 좀 맡고 있네요. 네, 전국적으로. 네. 예. 자, 어찌됐든 지금 뭐 이 부분은 좀 시기상점이 있습니다만 바른미래당도 그 후보 나왔던데 안 나왔어요? 거기 바른미래당은 네. 대변인 김태형 대변인 아마 또 거론된 올라가지고. 맞습니다. 몰라, 김태형 기사에 대변인. 제가 근데 여쭤볼 수 없잖아요, 두 분한테. 아니 대변인이 안 나오셔가지고 아니 김태형 대변인은 사실 뿌리를 좀 우리 당에서 좀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하고도 이제 가끔도 연락 타고 그러는데요. 예. 상당히 기획력 또 순발력이 좋고 정책인 감각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성공한 또 사업가로서 상당히 네. 좀
괜찮은 정치인으로서는 뭐 상당히 괜찮은 분으로 뭐 바른미래당에서 뭐 충분히 청구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기 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로 김태형 대변인 이렇게 쪽으로 그냥 아니 곧갈 것 같은데. 뭐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지금 아니 바른미래당이 내년에 있을 데 없이 아니 그런 발언은 장담 못하는데 어떻게? 바른미래당을 좀 모독하는 발언입니다 예, 지금. 뭐 있는데 너무 그러지 어여삐 마세요. 지금 정당이 이제 모습을 짓는데. 아니 그럼 똑바로 하든지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바른미래당 이렇게 어리부리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예. 패스트트랙도 안 한다고 하고 참. 예, 뭐 아까워합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네. 자 일단 지난주에 그래도 대전에 민생 투어에 그 황교안 네, 대표가 오셨어요. 그리고 청년들하고 지금 토크 콘서트 대학생들하고 해서 여기서 뭐 재미난 얘기 하셨어요. 난 정치 초년생이자 흑수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박희주 대변인께서는 예, 이때 예. 같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 일정 내내 거의 뭐 같이 했는데요. 예. 대전 충남의 민생 탐방 일정으로 예. 이례적으로 좀 많이 좀 왔습니다. 또 오랫동안 있었고 1박 2일 일정으로 있었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타임월드 앞에서 대규모 이제 규탄대회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사실 좀 초반에 그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과연 찰까 그렇게 걱정했는데 막상 이제 행사가 지금 진행되고 중반 정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네. 사실 이제 정당 행사라는 게 일부 좀 당원들을 좀 동원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스템입니다. 민주당도 네. 마찬가지인데. 네네.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꽤 좀 있었다. 굉장히 많았다.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상을 뛰어넘고 많이 왔기 때문에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당의 입장에 아니, 주장에 그러니까 좀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흥행엔 왔다.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와서 예. 무슨 얘기를 했냐고요. 대전 민생 투어를 하셨는데 그 자리에 어떤 민생을 여러 가지 예. 이렇게 그동안 해왔던 말들을 이제 종합해서 예. 충청도민들한테 했는데 특히 이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예. 금강 수계 보호 파괴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조금 격앙된 상태에서 4대 강보 얘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예. 앞서서 1박 2일 일정으로 예. 우리 대전에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는데 그 자리에서 네. 본인은 흑수저다. 또 어떻게 보면 좀 본인 이제 성장 과정을 쭉 이렇게 좀 서두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아마 본인의 성장 과정에 그 정확하게 얘기한 게 아마 예. 이제 공안 검사라는 이제 타이틀이 늘 이렇게 예.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왜 흑수저냐, 뭐가 네. 흑수저냐 이렇게 갔죠. 본인도 공안부를 숨쉬는 건 맞지만은 나름대로 인생 자라오는 여건을 과정에서 겪으면서 예.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어려운 과정 환경에서도 노력을 했다라는 그런 이제 청년들한테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지역 언론에서는 뭐 특별히 그 충청 민생 투어에 예. 좀 민생 분야에 대한 기사는 별로 실리지 그때 않았던. 왜 그런지 압니다. 이제 그 예. 날도 그렇고 또 예. 우리 저 규탄대회 당일날도 그렇고 뭐 적폐청산 무슨 본부가 예. 우리 행사할 때마다 뭐 몸싸움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좀 규탄대회를 딴 곳에서 한다든지 해서 예. 그 우리 행사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예. 한 것 때문에 예. 언론에서 아마 이렇게 좀 이렇게 균형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다 보니까 음. 저희 행사가 좀 많이 좀 축소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반대 단체나 이런 데서 좀 맞불 집회 뭐 비슷한 이런 게 있었나 예, 보군요. 예. 뭐 특히 이제 좀 아쉬운 게 저는 예. 좀 1박 2일 일정 중에서 그 대학생들하고 토론회 끝나고 뭐 그 입장하기 전까지 충분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하는 건 좋아요. 이제 정상적으로 집회 신고도 했기 때문에. 근데 끝나고 갈 때 건의서를 전달한다는 명분으로 차를 못 나가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지켜보고 있는 또 경찰도 뒷짐지고 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이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 이게 국가인지 상당히 좀 자괴감이 많이 들었고. 네네. 뭐 앞으로는 뭐 우리 저 홍교안 대표 되겠지만은 본인이 민주국가에서 정상적인 그런 절차로 방법으로 이렇게 의사 표현하면 좋지만은 국민들 보기에 좀 사실 좀 눈살 찌푸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거는 좀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민생 투어로 대전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예. 뭐 아주 교활하죠. 교활하죠. 아니 아까 말의 품격 얘기하셨는데. 아니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죠? 교활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 좀 전에 우리 박희조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뭐
방법들이 여러 가지 야당에서의 의사 표현할 수 있는 도구들, 방법, 통로가 마땅치 않으니까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공언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논리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지역 언론이 잘못한 거네요. 지역 언론이 황교안 대표가 오셔서 1박 2일 동안 대규모 민생 투어를 하는데 왜 그렇게 조망을 안 했을까요? 왜 이렇게 보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안 됐다 그런 의미지. 할 만큼 다 했어요. 원하는 만큼 그럼 다 도배질하는 얘기인데 그거는 언론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아니 그런 거고. 관점보다 어찌됐든 네. 자체적으로 이런 네. 지역 민생 투어에 대한 그 평가를 좀 해달라는 얘기. 별로 이 민생 투어는 말 그대로 민생 투어, 민생의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죠. 민생의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자는, 리더는 감정이 좀 있어야 돼요. 아픔을 보면 같이 아파야 되고 슬픔을 보면 같이 슬퍼야 돼요. 네. 네? 화가 나면 같이 화내줘야 돼요. 그게 정말 진정한 리더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지금 뭐 흑수저 출신이고 정치 초년생을 한데 공안검사가 정치 초년생이 어디 있습니까? 공안검사가 평생을 공안검사 살아오신 분인데 공안검사는 노조, 정당, 선거법 예? 그런 거 다 관할하는 검사예요. 그러면 그런 거 모르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 출마하는 처음 출마하는 거겠죠. 뭐 초선이겠지만 어쨌든 다 정치적인 그런 메커니즘이라든가 생리를 잘 알면서 하는 분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교활이라는 말 썼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로 우리 충청권에 와서 충청권의 민심을 듣고 충청권의 어떤 아픔을 하려면은 정말로 쏙쏙들이 가서 그분들과 같이 잠도 자고 같이 호흡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사진 찍기 위해서 몇 번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는 민생 투어 있기 네. 때문에 지금 뭐 지난번에 저희가 방송도 했지만 탈대전 현상 그런 뭐 기업이라나 또는 이제 공공기관 이런 것 좀 와서 좀 말씀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청년층들이 좀 많이 또 대전에서 지금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아니 많이 그런 일정 중에 있었는데 지금 말씀 중에 이제 뭐 민생 속으로 들어가서 차고 왜 그러지 않았냐. 실제로 동구에 1박 2일 할 때 동구에 경로당 가서 우리 어르신들 어려움도 들으면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우리 김동석 박사님 말씀을 듣고 좀 걱정인 게 우리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 야당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좀 뭐 자성을 했는데 먼저 이렇게 뭐랄까 좀 상대방에 대한 그런 존재 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좀 존중해주고 인식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표현되는 교활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여야 간에 경색되는 이런 이제 단초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치가 뭐 많이 후진됐다고 일반인들 그러지만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조금씩 이제 변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변화된 그런 데 걸맞게 표현이라든지 뭐 그런 표현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이야기는 지역 정치의 좀 작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중구 의원인 박창근 의원이 대전지법으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소 고발이 돼서 결국은 이제 벌금 80만 원이 선고가 됐어요. 이 사건은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당시에 중구 그 선거 사무소장으로 있다가 선거원들에게 돈을 줬다가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제 유용한 그런 뭐 개인이 착복하지는 않아가지고 이 정도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특히나 이제 뭐 구의원들까지도 여러 가지 지금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동석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또 우리 대전 시민 또 우리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2018년도 즉 작년 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후보들한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방의 의원들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싹쓸이 했죠. 뭐 싹쓸이까지는 아니고 뭐 저기 TK는 좀 싹쓸이는 안 했습니다. 싹쓸이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정치에서 뭐 문제가 생기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될 확률이 10중 8구입니다. 그런데 이번 박창근 의원 건은
거기가 이제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지역위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위원회 살림을 꾸려가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겠죠. 어려운데 마침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대통령 선거 하다 보면 많은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지자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무실에.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무실에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있던 시구의원들께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해가지고 선거운동을 해요. 네. 하면은 그 시구의원들은 급여 월정 수당을 받는 의정 수당을 받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100% 다 주지는 않고 그 선거운동원 수당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구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본인들이 나한테 들어왔으니까 내가 쓴다. 그걸 조금 낯간지럽고 어차피 내가 봐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내 돈 써가면서 봉사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수당이 들어오고 어차피 또 가서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역사무소가 어려우니까 좀 여기 나 지지자를 놓고 하니까 같이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공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했던 모양입니다. 예, 뭐 이렇게 뭐 조금 감싸시는 건 좋은데 이 박창근 의원은 사실. 지난번에도 그 동료 여성 의원 성희롱 관련해서 그 윤리위로부터 지금 징계도 받은 상태고 이게 좀 뭐 자꾸 이렇게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박희주 대변인도 뭐 접하셨을 텐데. 박창근 의원은 개인적으로 뭐 호영호제하는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당은 다르지만은. 근데 그 박창근 의원이 그 선출직 되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이 법이 얼마나 선거법이 무섭고 좀 엄격한지를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대선 때 이랬다는 거는 좀 고의성이 좀 있다. 그래서 무형을 받은 게 아니라 80만 원 벌금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추징금도 378만 원. 이제 그 부분은 다시는 이제 그런 일 없도록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앞서서 또 동료 의원 성추행 부분은 사실 좀 뭐 의원으로서 이제 자질 부분이 좀 사실 좀 문제가 좀 됐는데 결국 이제 동료 의원을 징계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 단계에 이르러서는 뭐 처음에는 좀 강경하게 한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유야무야 돼서 사실 이제 뭐 이렇게 혐의 없음 사실상 뭐 이렇게 좀 됐는데 2개월 정지 맞았죠? 혐의 없으면 아니었지.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뭘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래도 이제 지난번 지방선거 후에 구도가 좀 이제 민주당 일색이잖아요. 뭐 사실상 뭐 독재에 가까운 이제 일당 독재인데 또 독재 나오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국민들이 독재 정권을 탄생시킨 거니까 너무 그렇게 독재라는 표현이 일당 시스템 그렇죠. 일당 시스템이 됐는데 저희도 이제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이게 한 번 징계를 하면은 이게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강경하게 하는데 이게 또 발생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같은 식구기 때문에 괜찮겠지라는 이제 그런 의식이 또 있고요. 또 각 당에서 다 같은 당 소속인데 뭐 이렇게 하냐. 그리고 인정주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일발목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좀 자꾸 이제 그 징계하다 보니까 이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죠. 임기 내내 이런 일이 발생을 좀 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1년 다음 달 그죠? 1년이 딱 되는 시점인데 벌써부터 많은 그런 일들. 우리 뭐 김동석 대표님 박사님은 본인 일도 아닌데 이런 이야기 나오면 뭐 대신 사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좀 죄송스러운데 이제 좀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되고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럴 때일수록 더 경각심 갖고 긴장을 해야 되고 더 잘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잘해야 되고 정말로 좀 전에 우리 박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끼리끼리 그냥 우리 편이니까 넘어가지 말고 아닌 건 아니고 따끔하게 제재할 건 하고 온정주의 배격이 제일 큰 그렇죠. 그래서 온정주의 배격 친일파 온정주의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적폐청산하고 그러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한 발 한 발 더 나갈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기승전 이게 어찌됐든 그 우리가 지역 정치 또 중앙 정치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정치가 조금씩 발전하고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또 희망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예. 시민들에게 전해주는 게 또 정치인의 사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제가 서두에 유현진 선수의 좋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정치 쇼핑몰이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이렇게 찾아뵙기를 또 소망을 하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갑자기 규활하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아니 왜 이렇게 형님들은 그냥 또 예? 황교안. 이름도 황교안이라 그 말 좋아. 황교안.